2021년 3월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한 개인 산부인과에서 새로운 가족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별표 한지원 별표은 28살이었고 남편 별표 이승호 별표는 33이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오랜 시간 아이를 기다려왔고 팬데믹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일상이 된 사회 속에서도 안정적인 삶을 만들기 위해 애써온 부부였다. 이승호는 구로 산업단지에서 설비 유지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고 한지원은 출산 전까지 물류 관련 사무직으로 근무하며 가게를 보탰다. 그들은 인천의 소형 오피스텔에 살았고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계획적인 소비와 꾸준한 노동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출산은 계획된 일정에 맞춰 이루어졌고 의료 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동하던 시기였다. 사회 전반에 비대면 서비스와 사후 관리가 확산되며 병원과 의료 인력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견고했다. 아이는 큰 문제 없이 태어났고 의료진은 신생아의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아이에게 아직 이름을 정하지 못했다. 이름은 시간을 두고 의미를 담아 정하자는 합의가 있었고 당장은 건강과 안정을 우선으로 삼았다. 그 결정은 당시로서는 충분히 합리적이었다. 출산 이후 며칠 동안 한지원은 병원에서 기본적인 산후 관리를 받았고 이승호는 회사와 병원을 오가며 필요한 행정과 준비를 정리했다. 코로나 이후 변화된 절차에 따라 방문과 면회는 제한적이었지만 그 제한은 오히려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했다. 정해진 규칙과 표준화된 안내는 혼란을 줄였고 부부는 그 흐름을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겼다. 의료진의 설명은 간결했고 체크리스트와 안내문은 체계적이었다. 퇴원은 출산 일주일 후로 결정되었다. 부부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 필요한 물품을 준비했고 온라인으로 주문한 유아용품이 순차적으로 도착했다.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배달과 비대면 서비스는 초보 부모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한지원은 산후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았고 이승호는 당분간 재택과 현장 근무를 병행하며 가정에 더 많은 시간을 쓰기로 회사와 조율했다. 모든 선택은 합리성과 안정에 기반해 있었다. 퇴원 당일, 아이는 예정대로 집으로 돌아왔다. 오피스텔은 크지 않았지만 부부에게는 충분한 공간이었다. 생활 동선은 단순했고 필요한 것들은 손이 닿는 곳에 정리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아이의 하루 리듬에 맞춰 시간을 재구성했다. 수유와 수면, 기록과 확인이 반복되는 일상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표준화된 가이드와 온라인 정보는 불안을 줄여주었다. 한지원은 출산 이후 회복 과정에서 오는 피로를 느꼈지만 시스템화된 도움과 남편의 지원 덕분에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틀이 지났다. 사회는 여전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고 이승호는 출근을 재개했다. 한지원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병원에서 제공한 사후 관리 안내를 점검했다. 안내에는 신생아 황달과 같은 일반적인 증상에 대한 설명과 필요시 병원의 사후 관리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안내는 당시 많은 병원에서 공통적으로 제공하던 정보였다. 방문 관리와 재검진은 선택 사항이었고 신청 시 병원 또는 협력기관을 통해 진행된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었다. 오후 시간대, 한지원은 집에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며 일정을 정리했다. 출산 이후 일정과 관리 항목을 기록하는 앱을 통해 수치를 입력했고 알림은 정기적으로 도착했다.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듯 보였다. 이 과정에서 외부 방문에 대한 경계는 크지 않았다. 팬데믹을 거치며 비대면이 늘었지만 동시에 공식 기관의 방문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함께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의 시간은 특별할 것 없어 보였다. 이승호는 업무 중이었고 한지원은 집에서 아이와 함께 있었다. 의료와 행정, 배송과 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회에서 개인이 감당해야 할 위험은 최소화된 것처럼 느껴졌다. 신뢰는 시스템의 일부였고 그 신뢰는 개인의 판단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했다. 한지원은 그 신뢰 위에서 하루를 보냈다. 아이에게 이름을 붙이지 않은 선택은 여전히 미뤄져 있었다. 이름을 정하는 일은 기쁨이자 책임이었고 부부는 그 의미를 충분히 고민하고 싶었다. 당장은 아이의 건강과 일상의 안정이 더 중요했다. 이승호는 퇴근 후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다음 날 일정과 필요한 준비를 점검할 계획이었다. 모든 것은 계획 안에 있었고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누구도 위기를 예상하지 않았다. 사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의료 체계는 신뢰받고 있었으며 가정은 조심스럽게 안정에 다가가고 있었다. 한지원과 이승호는 평범한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었고 그 평범함은 당시 그들에게 가장 큰 안도였다. 그 안도 속에서 한 가정의 시간은 조용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날은 특별한 일정이 없는 평일이었다. 이승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고 한지원은 집에 남아 아이의 수유 기록과 수면 주기를 정리하고 있었다. 출산 후 이틀째였고 병원에서 전달받은 사후 관리 안내에 따라 아이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하루의 중심이었다. 당시 많은 산모들이 경험하듯 한지원 역시 병원에서 제공한 정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함께 참고하며 스스로를 안정시키고 있었다.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는 의심의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았다. 오후 무렵 예고 없이 방문이 이루어졌다. 방문자는 자신을 출산병원과 연계된 산후관리 인력이라고 소개했고 신생아 황달 관련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달은 출산 직후 흔히 언급되는 단어였고 병원에서도 퇴원 시 관련 설명이 간략히 전달된 바 있었다. 한지원은 그 설명을 완전히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당시의 혼란 속에서 놓쳤을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무엇보다 의료기관의 이름이 언급되었고 절차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점이 의심을 지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지원은 순간적으로 남편에게 연락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검사 절차가 간단하며 당일 안에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설명 앞에서 판단을 미뤘다. 출산 직후의 몸 상태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산후 회복 관념 역시 그 선택에 영향을 주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산모가 무리하지 않고 집에서 회복하는 것이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고 외부 이동을 대신하는 방문 서비스는 오히려 배려로 인식되었다. 한지원은 그 흐름 안에서 판단을 내렸다. 아이는 병원 확인을 위해 잠시 이동된다는 설명과 함께 집을 떠났다. 모든 과정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한지원은 그 상황을 하나의 절차로 받아들였다. 이후의 시간은 예상된 일정 안에서 흘러갈 것처럼 보였다. 한지원은 집에 남아 다음 수유 시간을 확인했고 병원 앱을 통해 알림을 점검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교통이나 대기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의료 서비스는 항상 일정에 맞춰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후 시간이 저물어가면서 불안은 점점 명확한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 병원에서 안내받았던 공식 연락처로 연결을 시도했지만 즉각적인 응답은 없었다. 한지원은 반복적으로 시간을 확인하며 기다렸다. 이 기다림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는 공백으로 변해갔다. 마음속에서는 병원 측의 내부 착오일 것이라는 생각과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동시에 자리 잡았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한지원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승호에게 상황을 전달했고 그는 즉시 귀가를 서둘렀다.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집에 도착했고 함께 병원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명확한 단절이 확인되었다. 병원 측에서는 해당 방문 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전달했다. 산후관리 서비스는 외부 업체와 연계되어 있지 않으며 황달 검사를 이유로 한방문 회수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그 순간까지 유지되던 신뢰는 급격히 붕괴되었다. 이승호와 한지원은 같은 정보를 반복해서 확인했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병원 시스템에는 어떠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고 해당 인물에 대한 정보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그제야 두 사람은 상황의 성격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착오나 지연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이라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졌다. 우 부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인천관할경찰서는 사건을 접수했고 초기 진술이 진행되었다. 시간대, 방문자의 외형적 특징, 사용된 명칭, 언급된 병원 이름 등이 기록되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단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아이의 사진은 출생 직후 촬영되지 않았고 이름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공백은 수사 과정에서 치명적인 제약으로 작용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출입 기록을 확인했지만 해당 시간대에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영상은 제한적이었다.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시기였고 신생아를 안고 이동하는 모습은 특별히 주목받지 않았다. 사회적 환경은 개인의 익명성을 강화하고 있었고 그것은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장벽으로 작용했다. 경찰은 사건을 중대한 아동 유괴로 분류했지만 초기 수사는 빠르게 난관에 봉착했다. 그날 밤, 집은 이전과 전혀 다른 공간이 되었다. 아이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존재는 부재했다. 한지원은 반복적으로 자신이 내린 판단을 되짚었고 이승호는 시스템을 신뢰했던 선택을 되돌아보았다. 서로를 탓하지 않으려 했지만 침묵 속에는 책임감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아이를 보호해야 할 사회적 장치가 오히려 사건의 배경이 되었다는 사실은 두 사람에게 깊은 혼란을 남겼다. 이후 며칠 동안 경찰은 인근 지역과 연계된 병원, 산후관리업체, 관련 서비스 목록을 조사했다. 그러나 방문자의 정체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이승호는 회사의 상황을 설명하고 휴가를 요청했으며 한지원은 외부와의 연락을 최소화한 채 경찰의 연락을 기다렸다. 시간은 흘러갔고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사건은 빠르게 지역 사회에 알려졌지만 정보는 제한적이었다. 신생아 유괴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제목 뒤에는 구체적인 단서가 없었고 제보는 이어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갔다. 병원에서 제공했던 안내문과 기록들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했다.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하던 모든 시스템이 이 사건 앞에서는 무력해 보였다. 이 시점부터 부부의 삶은 명확히 두 개로 나뉘었다. 아이가 집에 있었던 시간과 아이가 사라진 이후의 시간. 그 경계는 너무도 분명했고 되돌릴 수 없었다. 그날 오후의 선택은 이후 모든 시간을 규정하는 기준점이 되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아직 끝을 알 수 없는 긴 과정의 시작에 불과했다. 신고가 접수된 이후 한지원과 이승호의 일상은 더 이상 이전의 시간 흐름을 따르지 않았다. 경찰의 초기 대응은 체계적이었지만 그 체계는 곧 한계를 드러냈다. 아이의 이동 경로를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정보가 없었고 병원과 연계된 공식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은 사건을 처음부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했다. 출생 직후 촬영된 사진이 없다는 사실, 이름이 아직 등록되지 않았다는 점, 외부 방문자의 신원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 점은 모두 수사의 속도를 늦추는 요소로 작용했다. 경찰은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산후관리 서비스 업체, 의료 관련 파견 인력, 병원 협력업체 명단이 검토되었지만 일치하는 정보는 발견되지 않았다. CCTV 분석은 병행되었으나 마스크 착용과 일상화된 이동 패턴 속에서 특정 인물을 특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했다. 아이를 안고 이동하는 모습은 당시 사회에서 특별한 주목을 받지 않는 풍경이었고 그 점은 사건을 더욱 은폐된 형태로 만들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었다. 신생아 유괴라는 단어는 빠르게 확산되었지만 기사에 담길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었다. 구체적인 사진이나 명확한 인상착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제보를 기다리는 전화번호가 기사 말미에 반복되었지만 의미 있는 연락은 거의 오지 않았다. 한지원과 이승호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경찰서에 연락을 취했고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돌아오는 답변은 늘 같았다. 새로운 단서는 없다는 말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삶은 서서히 변형되었다. 이승호는 직장에 복귀했지만 이전과 같은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업무 중에도 반복적으로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경찰로부터 연락이 올 가능성에 대비해 항상 대기 상태를 유지했다. 회사는 상황을 이해하고 일정 부분 배려했지만 일상은 결국 지속되어야 했다. 생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현실은 냉정하게 다가왔다. 한지원은 집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출산 이후의 회복은 더디게 진행되었고 정신적인 소진은 신체적 피로보다 더 크게 작용했다. 아이를 위해 준비했던 물건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것들은 매일같이 현실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다. 정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정리할 수 없었다.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면 즉시 움직일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멈춘 상태로 유지되었다. 경찰은 수사 범위를 점차 확대했다. 인천을 넘어 수도권 전반으로 공조 요청이 이루어졌고 전국 단위의 정보 공유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시스템은 현재처럼 통합적이지 않았고 각 지역의 자료는 개별적으로 관리되었다. 수사 자료는 공문과 유선 연락을 통해 전달되었고 시간 차이는 필연적으로 발생했다. 신생아의 특징을 설명하는 문서가 여러 경찰서를 거쳐 전달되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추적이 어려웠다. 몇 주가 지나자 경찰은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아이가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 혹은 합법적이지 않은 입양 경로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그 어떤 가설도 확증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한지원은 그 모든 가능성을 들을 때마다 감정의 균형을 잃었다.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보다 아이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상상해야 한다는 점이 더 큰 고통이었다. 이승호는 분노와 무력감 사이를 오갔다. 제도와 시스템을 신뢰했던 선택이 결과적으로 아이를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생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분노를 표출할 대상은 없었다. 사건은 개인의 악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발생했고 그 구조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누구도 책임을 전적으로 지지 않았고 그 공백은 고스란히 부부의 몫이 되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다. 언론의 관심은 점차 줄어들었고 새로운 사건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경찰의 연락 빈도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수사는 중단되지 않았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은 분명했다. 한지원과 이승호는 그 변화를 체감했다. 이전에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오던 확인 전화가 어느 순간부터는 주 단위로 줄어들었다. 주변의 반응도 달라졌다. 처음에는 걱정과 위로의 말이 이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조심스러워졌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침묵이 늘어났고 그 침묵은 거리감으로 변했다. 한지원은 외부와의 접촉을 점점 더 피하게 되었고 이승호 역시 필요한 관계만 유지했다.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아이의 존재는 언급되기 어려운 주제가 되었다. 2021년이 저물고 2022년이 시작되었다. 계절이 바뀌는 동안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제보가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라는 말이 반복되었다. 한지원은 그 설명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이해가 수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해와 받아들임 사이에는 여전히 깊은 간극이 존재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지탱하려 애썼다. 감정을 쏟아내는 날도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날도 있었다. 어느 쪽이든 쉬운 선택은 아니었다. 아이가 없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매일 새로운 형태의 상실을 경험하는 일이었다. 그 상실은 단번에 끝나지 않았고 반복적으로 되살아났다. 수사 기록은 여전히 열려 있었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경찰은 사건이 미제 상태로 남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그 말은 공식적인 종료를 의미하지 않았지만 기대치를 낮추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이승호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반응을 보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한지원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질문을 떠올렸다. 그날의 선택이 달랐다면 결과도 달라졌을지 그 질문에는 끝이 없었다. 답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질문은 멈추지 않았다. 아이는 여전히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살아있다는 가능성,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렇게 두 해가 흘렀다. 시간은 사건을 해결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한지원과 이승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다. 아이가 사라진 날 이후 그들의 삶은 한 방향으로만 흘러왔고 그 방향은 아직 끝을 알 수 없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림뿐이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일부였다.
서울 은평구에서 정미래는 오랫동안 주변의 시선 속에서 살아왔다. 38이라는 나이는 더 이상 설명을 요구받지 않아도 되는 나이였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비교되는 기준이 되기도 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남편 박동규는 40을 넘긴 건설 현장 노동자였다. 두 사람은 특별히 불화가 있는 부부는 아니었지만 아이가 없다는 사실은 언제나 그들의 삶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다. 병원에서 내려진 진단은 명확했고 치료 과정은 길고 반복적이었다. 실패가 거듭될수록 희망은 줄어들었고 그 공백은 사회적 압박으로 채워졌다. 정미래가 느끼는 고립감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한국 사회에서 아이는 여전히 가족의 완성으로 여겨졌고 특히 여성에게 그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명절과 가족 모임, 직장 동료들의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아이에 대한 질문은 자연스럽게 등장했고 그 질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으로 바뀌었다. 정미래는 처음에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점차 자신을 숨기게 되었다. 외출을 줄이고 관계를 정리하며 생활 반경을 좁혔다. 박동규는 아내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현실을 받아들이려 했고 아이가 없는 삶도 충분히 의미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그런 말조차 정미래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빼앗긴 사람처럼 느꼈고 그 상실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분명해졌다.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지만 출산과 가족을 둘러싼 기대는 여전히 견고했다. 정미래는 그 기대 속에서 점점 자신을 잃어갔다. 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몇 해 전부터 정미래는 산후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이었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고와 기사들이 계기였다. 병원과 연계된 방문 서비스, 신생아 관리 프로그램, 사후 검진 절차에 대한 설명들은 인터넷과 커뮤니티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 정보를 읽으며 사회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신생아와 산모를 관리하는지 알게 되었다. 동시에 그 체계가 개인의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한다는 사실도 인식하게 되었다. 정미래는 어느 순간부터 그 구조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병원이라는 이름, 의료 종사자라는 정체성, 정해진 절차라는 표현이 사람들의 판단을 얼마나 빠르게 무디게 만드는지 관찰했다. 직접 병원에서 일해본 경험은 없었지만 구직 과정에서 접한 정보와 면접 경험은 충분한 참고 자료가 되었다. 자격 요건에 미치지 못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인상은 강하게 남았다. 그녀는 점차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충동적인 선택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사고의 결과였다. 장소는 서울이 아닌 곳으로 정해졌다. 수도권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외부 방문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지역, 대형 병원보다는 개인 병원이 밀집한 곳이 조건이었다. 인천은 그 조건에 부합했다. 교통 접근성이 좋았고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어 추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 정미래는 인천 지역의 산부인과와 산후관리 서비스를 조사했다. 온라인 후기와 공지사항을 통해 퇴원 절차와 사후 관리 안내 내용을 파악했다. 특히 황달과 같은 일반적인 신생아 증상이 어떻게 설명되는지, 병원이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지 주의 깊게 살폈다. 그녀는 특정 병원을 직접 겨냥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스템 전반을 이용하는 방식이었다. 개별 의료진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 구조를 대상으로 삼았다. 아이를 데려온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정미래는 생각해 두었다. 아이의 출생 기록을 새로 만들 수는 없었지만 일정 기간 동안은 비공식적인 보호 상태로 지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주변에는 친척의 아이를 잠시 맡아 키운다는 설명으로 충분하다고 여겼다. 당시 많은 가정에서 친인척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특별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녀는 사회가 묵인하는 회색 지대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그때는 중요하지 않았다. 정미래에게 중요한 것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기회 자체였다. 그녀는 아이를 해칠 의도가 없었고 오히려 누구보다 잘 돌볼 수 있다고 믿었다. 그 믿음은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었고 동시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
박동규에게 이 계획을 미리 알리지는 않았다. 그는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컸고 반대는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아이를 데려온 날 이후 정미래의 삶은 빠르게 재편되었다. 아이 중심의 일정이 만들어졌고 생활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졌다. 아이는 그녀의 일상에 새로운 구조를 부여했고 그 구조는 정미래가 오랫동안 갈망해온 것이었다. 밤낮의 구분, 먹고 자는 주기, 반복되는 관리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비로소 역할을 갖게 되었다고 느꼈다. 사회가 요구해온 기준을 충족했다는 감각은 강렬했다. 그러나 그 감각은 완전한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뉴스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신생아 실종 사건이 언급될 때마다 정미래는 긴장했다. 사건의 세부 내용이 공개될수록 자신이 남긴 흔적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계산했다. 동시에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도 점점 더 분명해졌다. 아이는 이미 그녀의 삶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다. 정미래는 아이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했다. 그 이름은 평범했고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것이었다. 특별함보다는 일상에 섞이기를 바랐다. 아이는 빠르게 환경에 적응했고 정미래는 그 과정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아이가 웃고 자라는 모습은 그녀에게 확신을 주었다. 그 확신은 죄책감을 잠시 밀어냈지만 완전히 사라지게 하지는 못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미래는 두 개의 삶을 동시에 살고 있다는 감각에 익숙해졌다. 겉으로 보이는 일상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분리되어 있었고 그녀는 그 경계를 유지하려 애썼다. 사회는 여전히 그녀를 평범한 여성으로 인식했고 그 인식은 보호막처럼 작용했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평온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것이었다. 정미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이를 품에 두고 살아가는 시간은 그녀에게 선물이었지만 동시에 유예된 시간에 불과했다. 그녀는 아직 그 끝을 직면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선택의 결과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 한편에 남겨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음속의 불안은 점점 더 분명한 형태로 자라나고 있었다. 아이와 함께한 시간은 정미래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다. 하루의 기준은 아이의 일정에 맞춰 재구성되었고 이전에 중요하다고 여겼던 많은 것들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났다. 아이를 중심으로 한 생활은 반복적이었지만 그 반복 속에는 안정감이 있었다. 정미래는 그 안정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다. 사회가 요구해왔던 역할을 마침내 수행하고 있다는 감각은 그녀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아이는 빠르게 성장했다. 병원 진료와 예방접종은 문제없이 진행되었고 주변에서는 자연스럽게 친인척 아이를 돌보고 있는 상황으로 받아들였다. 정미래는 그 설명을 반복하며 스스로도 그 썰정에 익숙해졌다. 박동규 역시 처음에는 혼란과 갈등을 겪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생활의 중심이 되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아이 없는 부부가 아니었고 그 사실은 관계의 균형을 바꾸어 놓았다. 아이를 매개로 한 일상은 이전보다 단단해 보였다. 그러나 그 단단함은 완전한 평온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정미래의 내면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이 지속되고 있었다. 아이가 웃고 새로운 반응을 보이고 주변에 적응해 갈수록 그 긴장은 오히려 커졌다. 그 성장 하나하나가 기쁨인 동시에 부담으로 다가왔다. 아이의 존재가 분명해질수록 그 존재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질문도 함께 선명해졌기 때문이다. 뉴스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정미래에게 끊임없이 자극을 주었다. 실종 아동에 대한 기사, 장기 미제 사건을 다루는 프로그램, 가족을 찾았다는 후일담이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그런 정보를 피하려 했지만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사회는 끊임없이 기억을 환기시키고 있었고 그 기억은 정미래의 선택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었다. 아이에게 쏟는 애정은 진심이었다. 정미래는 아이를 보호하고 돌보고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느꼈다. 아이가 아플 때면 누구보다 빠르게 대응했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 최선의 선택을 하려 했다. 그 노력은 결코 연기나 위선이 아니었다. 아이는 그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었고
그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분명해졌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정미래를 괴롭혔다.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처음의 선택을 더 이상 단순한 충동이나 욕망으로 설명할 수 없게 만들었다. 사랑은 책임을 요구했고 그 책임은 결국 진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아이에게 진실을 숨긴 채 살아가는 삶이 과연 아이를 위한 것인지 그 질문은 반복적으로 떠올랐다. 정미래는 종종 아이의 미래를 생각했다. 언젠가 아이가 성장해 자신의 출생과 정체성에 대해 질문하게 될 날, 그 질문에 어떤 답을 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사회는 점점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었고 출생 기록과 행정 시스템은 이전보다 훨씬 촘촘해지고 있었다. 지금은 가능했던 설명과 설정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은 점점 약해졌다. 박동규 역시 변화하고 있었다. 그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동시에 그 관계가 불완전한 토대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침묵 속에는 같은 고민이 자리하고 있었다. 아이를 키우는 기쁨과 그 기쁨이 빛 위에 세워졌다는 자각은 쉽게 분리되지 않았다. 2022년이 지나갈 무렵 정미래의 내면에서는 결정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 결정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쌓여온 질문과 불안, 그리고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아이를 계속 곁에 두는 것이 과연 아이를 위한 선택인지에 대한 고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 정미래는 아이의 생물학적 부모가 지금도 아이를 찾고 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들이 겪었을 상실과 고통을 상상할수록 자신의 일상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아이가 안전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의 고통을 상쇄할 수는 없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사랑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은 정미래가 가장 늦게 받아들인 진실이었다. 이 결정 이후의 시간은 이전과 달랐다. 아이와 함께하는 순간순간은 더 소중해졌고 동시에 더 아프게 다가왔다. 정미래는 아이의 일상을 기록하며 그것이 언젠가 끝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마음속에 두었다. 아이가 웃고 잠들고 새로운 반응을 보일 때마다 그 순간을 기억 속에 남기려 애썼다. 그것은 집착이 아니라 준비에 가까웠다. 박동규는 결국 정미래의 변화를 감지했다. 말수가 줄어들었고 생각에 잠긴 시간이 늘어났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인식했고 두 사람은 더 이상 침묵으로 문제를 미룰 수 없다는 사실을 공유하게 되었다. 정미래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나갔고 박동규는 그 결정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정미래가 느끼는 죄책감과 책임의 무게를 이해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아이의 미래를 중심에 두고 판단하기로 했다. 그 판단은 자신들의 욕망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해야 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쉽지 않았지만 점점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었다. 진실을 바로잡는 것, 그리고 아이가 자신의 뿌리를 알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2022년의 끝자락에서 정미래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시간을 벌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고 그 시간 동안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을 최대한 온전히 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녀의 선택은 곧 현실의 행동으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이와 함께한 이 시간들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지만 그 끝이 반드시 파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믿고 싶었다. 그 믿음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앞으로의 과정은 누구에게도 쉬운 길이 아니었다. 그러나 정미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이 진짜라면 진실 앞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그녀의 삶은 또 다른 전환점을 향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2023년 초, 정미래는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판단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인식의 결과였다. 아이와 함께한 시간은 그녀의 삶을 지탱해 주었지만 동시에 매일같이 질문을 던졌다. 이 관계가 지속될수록 아이가 감당해야 할 무게가 커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지고 있었다. 정미래는 그 무게를 아이에게 넘길 수 없다고 느꼈다.
사랑이 진짜라면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돌려보내는 선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녀를 움직였다. 정미래는 박동규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했다. 두 사람은 이미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를 포기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이의 삶을 바로잡는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법적 책임과 사회적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는 사실은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이 선택을 막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 아이에게 남길 수 있는 최소한의 정직함이라고 여겼다. 정미래는 아이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다. 신고는 조용히 이루어졌고 초기 진술 과정에서 사건의 윤곽은 빠르게 드러났다. 2021년 인천에서 발생한 신생아 유괴 사건과 연결되면서 장기간 미제로 남아있던 기록이 다시 활성화되었다. 경찰은 정미래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했고 이동 경로와 시간대, 당시 사용된 설명과 방식이 하나씩 정리되었다. 수사는 즉시 본격화되었고 관련 기록은 인천관할로 전달되었다. 아이의 신원은 비교적 빠르게 확인되었다. 당시 남겨졌던 제한적인 정보와 정미래의 진술이 맞물리면서 2해 동안 공백으로 남아있던 연결고리가 복원되었다. 인천에 거주하던 한지원과 이승호에게 연락이 전달되었다. 그 연락은 두 사람에게 현실감을 잃게 만드는 순간이었다. 기다림이 너무 길었고 기대를 접은 시간이 오래였기 때문이다. 아이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기쁨과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왔다. 한지원과 이승호는 곧바로 서울로 이동했다. 두 사람은 이동하는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희망이었지만 그 아이가 자신들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는 가능성 역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2해라는 시간은 신생아에게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아이에게 형성된 일상과 애착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굳어져 있었을 가능성이 컸다. 경찰은 만남을 신중하게 조율했다. 아동의 정서적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즉각적인 인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이는 정미래와의 관계 속에서 안정된 정체성을 형성해온 상태였고 그 관계를 갑작스럽게 단절하는 것은 추가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다.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단계적인 접근이 결정되었다. 첫 대면은 복잡한 감정을 동반했다. 한지원과 이승호에게 아이는 이미 기억 속의 존재였고 눈앞의 아이는 전혀 다른 시간의 결과였다. 아이는 낯선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고 자신이 익숙하게 인식해온 보호자에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이 반응은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그 사실은 한지원에게 또 다른 상실감으로 다가왔다. 아이를 되찾았지만 아이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다. 정미래는 그 상황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아이에게 자신이 유일한 보호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관계가 단기간에 대체될 수 없다는 점은 그녀에게 깊은 죄책감을 안겼다. 동시에 그 죄책감은 선택의 옳음을 다시 확인하게 만들었다. 이 관계를 더 오래 유지할수록 이별의 충격은 더 커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일정 기간 동안 적응 시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한지원과 이승호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정미래는 점차 물러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 과정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았다. 아이는 반복적으로 혼란을 보였고 한지원은 그 반응을 받아들이는데 큰 감정적 부담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아이에게 즉각적인 친밀감을 요구하지 않기로 스스로를 다잡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회복이지 확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승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내면의 동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2해 동안 아이를 잃은 채 살아왔던 시간과 이제 아이를 다시 마주하며 느끼는 거리감은 서로 다른 종류의 고통이었다. 그는 그 고통을 비교하지 않으려 했고 어느 쪽도 무시하지 않으려 했다.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이었다. 정미래는 조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진술했다.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 선택이 아이와 부모에게 어떤 시간을 빼앗았는지에 대해 회피하지 않았다. 경찰은 그녀의 태도를 기록했고 법적 절차는 그에 따라 진행되었다. 자수와 협조는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였지만 정미래에게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였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아이가 다시 자신의 삶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점차 새로운 존재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반응은 미세했고 분명한 신뢰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변화의 조짐은 있었다. 한지원은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 했고 아이의 속도에 맞추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녀는 자신이 엄마라는 사실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진짜 보호라고 믿었다. 정미래는 점점 뒤로 물러났다.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정서적인 중심에서의 이탈이었다. 아이가 새로운 관계에 적응할수록 그녀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 사실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필요했다. 그녀는 그 고통을 견디는 것이 자신의 몫이라고 받아들였다. 선택의 결과는 끝까지 감당해야 할 책임이었다. 2023년의 이 시점에서 사건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2해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재개되었고 각자의 삶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이 과정은 누구에게도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실이 드러났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 위에서만 다음 단계가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시간과 과정이었다. 아이가 어떤 속도로 받아들이게 될지, 관계가 어떻게 재정이 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그러나 최소한 이 시점에서 도망치던 시간은 끝났다. 정미래의 선택은 돌이킬 수 없었지만 그 선택이 만들어낸 이 변화는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의 중심에는 아이의 미래가 놓여 있었다. 아이의 거처가 인천으로 옮겨진 이후 모든 것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는 과정에 가까웠다. 행정적으로는 보호 전환이 이루어졌지만 관계는 종이 위의 절차처럼 간단히 정리되지 않았다. 아이는 이미 하나의 생활 리듬과 정서적 기준을 형성한 상태였고 그 기준은 단기간에 바뀌지 않았다. 한지원과 이승호는 그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아이를 다시 품에 안았다는 표현은 현실과 맞지 않았다. 아이는 돌아왔지만 마음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초기의 시간은 조심스러움의 연속이었다. 아이는 낯선 보호 환경에 대해 즉각적인 거부 반응을 보였고 기존의 생활 방식이 유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안을 드러냈다. 이러한 반응은 전문가의 예측 범위 안에 있었지만 실제로 마주하는 입장에서는 감정적 부담이 컸다. 한지원은 그 부담을 아이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다짐했다. 아이의 반응은 잘못이 아니라 결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집중했다. 이승호 역시 일상의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했다. 직장과의 협의를 통해 근무 형태를 유연하게 바꾸었고 가정에 머무는 시간을 늘렸다. 이는 책임의 분담이 아니라 관계 형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새로운 보호자가 누구인지 설명하거나 정의하는 과정은 필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정의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다. 아이가 스스로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우선이었다. 아이의 일상은 점진적으로 재구성되었다. 이전에 익숙했던 방식과 완전히 단절하지 않도록 배려되었고 가능한 한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조정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는 않았지만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었다. 아이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기존의 기준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불안과 경계가 번갈아 나타났다. 한지원은 그 모든 반응을 개인적인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다. 아이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 집중했다. 그녀에게 이 시간은 회복의 과정이 아니라 신뢰를 기다리는 시간이었다. 신뢰는 요구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을 스스로에게 상기했다. 주변의 시선은 조심스러웠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이웃과 지인들은 명확한 질문을 피했고 그 태도는 배려와 거리 두기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한지원과 이승호는 외부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기로 합의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안정이었다. 아이의 일상이 외부의 호기심이나 평가로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아이의 반응은 하루하루 달랐다. 어떤 날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시간을 보냈고 어떤 날은 이전의 보호자를 찾는 반응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 변화는 예측할 수 없었고 그때마다 한지원과 이승호는 자신들의 대응 방식을 점검했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아이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 에너지를 감수하기로 했다. 정미래와의 연결은 점차 줄어들었다. 이는 강제적인 단절이 아니라 계획된 이행 과정의 일부였다.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갈수록 기존의 정서적 중심은 서서히 이동해야 했다. 이 과정은 아이에게도 정미래에게도 고통을 동반했다. 그러나 그 고통은 회피할수록 더 커질 것이 분명했다. 단계적인 거리 조정은 그 고통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미세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보호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제공되는 안정적인 반응은 점차 아이의 기준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이는 눈에 띄는 전환이 아니라 아주 작은 변화들의 축적이었다. 한지원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 했고 이승호는 그 변화를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으려 했다. 기대는 최소화하고 관찰은 지속하는 방식이 유지되었다. 아이에게 이전의 보호자를 완전히 지우려는 시도는 없었다. 그 기억은 아이의 삶의 일부였고 부정하거나 삭제할 대상이 아니었다. 한지원과 이승호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아이가 가진 과거를 존중하는 것이 아이를 존중하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했다. 이 접근은 때로는 감정적으로 어려웠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이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필요했다. 생활은 서서히 리듬을 찾아갔다. 일정은 안정되었고 반복되는 하루는 아이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했다. 예측 가능성은 불안을 낮추는 핵심 요소였고 아이는 그 안에서 조금씩 긴장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느껴졌다. 이승호는 어느 순간 아이가 자신을 의식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했다. 그 인지는 특별한 계기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한지원 역시 비슷한 변화를 느꼈지만 그 감정을 쉽게 이름 붙이지 않으려 했다. 변화는 확인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그러나 그 느림은 정체가 아니라 필요한 과정이었다. 아이가 스스로 환경을 이해하고 관계를 재구성하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다. 한지원과 이승호는 그 시간을 견디는 역할을 맡았다. 그 역할은 눈에 띄지 않았고 보상도 즉각적이지 않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했다. 아이의 반응은 여전히 완전한 안정에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전과 다른 점은 분명했다. 새로운 환경이 더 이상 위협으로만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이 점차 익숙한 틀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 변화는 작은 희망으로 작용했다. 크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희망이었다. 이 시점에서 한지원과 이승호는 서두르지 않기로 다시 한번 다짐했다.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책임 있는 태도라고 믿었다. 관계는 선언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시간이 쌓이면서 형성되는 것이었고 그 형성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이렇게 인천에서의 새로운 생활은 이어졌다. 과거의 상실과 현재의 불안,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미한 기대가 동시에 존재하는 시간이었다. 그 시간 속에서 아이와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는 않았지만 같은 공간에서 같은 리듬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것만으로도 이 시기의 의미는 충분했다. 시간은 아이 편에 서서 천천히 흘러갔다. 인천의 생활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균형 위에 놓여 있었지만 그 균형은 무너지지 않았다. 아이는 더 이상 매 순간 과거의 보호자를 찾지는 않았고 새로운 보호 환경을 하나의 일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변화는 극적이지 않았고 눈에 띄는 전환점도 없었다. 대신 아주 작은 선택들이 반복되며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아이는 스스로의 기준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범위를 넓혀갔고 그 범위 안에 한지원과 이승호가 조금씩 포함되었다.
한지원은 그 변화를 확인하려 애쓰지 않았다. 확인하려는 순간 기대가 생기고 기대는 아이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일상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다. 예측 가능한 하루, 반복되는 규칙, 일관된 반응은 아이에게 설명보다 강한 메시지가 되었다. 이승호 역시 같은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결과를 서두르지 않았고 아이의 속도를 기준으로 관계를 조정했다. 부모라는 역할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에 가깝다는 사실을 두 사람은 그 시간 속에서 배워가고 있었다. 정미래의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사건의 본질은 분명했고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절차는 감정이 아닌 사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자발적인 자수, 장기간의 양육, 그리고 아이의 안전이 유지되었다는 점은 모두 기록으로 남았다. 한지원과 이승호는 피해 당사자였지만 단순한 분노의 위치에 머물지 않았다. 그들은 사건의 결과보다 아이의 현재와 미래를 우선해 두었다. 그 선택은 쉽지 않았고 누구에게나 이해받을 수 있는 결정도 아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 선택이 아이를 위한 방향이라는 점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법정에서 내려진 판단은 사회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처벌은 있었고 동시에 조건이 부여되었다. 정미래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고 그 인정은 형식이 아니라 태도로 남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아이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받아들였고 그 원칙은 존중되었다. 이 과정은 누구에게도 완전한 해소를 주지 않았다. 그러나 최소한 더 이상의 왜곡은 허용되지 않는 선에서 정리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는 한지원과 이승호를 지칭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그것은 누군가의 요청이나 교정의 결과가 아니었다. 아이 스스로가 관계를 재정의한 결과였다. 그 변화는 조용히 이루어졌고 두 사람은 그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지 않았다.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다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 변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도록 일상을 유지했다. 아이의 기억 속에는 두 개의 보호 경험이 공존했다. 하나는 과거의 보호자였고 다른 하나는 현재의 보호자였다. 한지원과 이승호는 그 기억을 지우려 하지 않았다. 기억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이라고 믿었다. 아이가 성장하며 언젠가 질문을 던질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 질문에 대비해 두 사람은 사실을 숨기지 않는 방향을 선택했다. 진실은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와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아이가 어느 정도의 언어와 이해를 갖추게 되었을 때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과거를 설명했다. 설명은 판단을 담지 않았고 감정을 강요하지도 않았다. 아이는 자신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여러 선택과 책임의 교차점에 있었던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선택들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이는 그 설명을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해는 단번에 완성되지 않았지만 거부되지도 않았다. 그날 이후 아이의 태도는 조금 달라졌다. 과거를 묻는 방식이 달라졌고 현재를 받아들이는 방식도 달라졌다. 한지원과 이승호는 그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설명이 관계를 완성하지는 않지만 오해를 줄일 수는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아이는 더 이상 혼란의 중심에 서 있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의 서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세월은 그 이후에도 흘렀다. 아이는 또래와 어울리며 자신의 세계를 넓혀갔고 한지원과 이승호는 그 세계를 지켜보는 위치에 머물렀다. 부모의 역할은 점점 덜 필요해졌고 대신 신뢰의 역할이 커졌다. 두 사람은 그 변화를 자연스러운 성장으로 받아들였다. 아이가 독립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의 근거가 되었다. 정미래는 더 이상 이야기의 중심에 있지 않았다. 그녀의 선택과 책임은 법과 시간 속에서 정리되었고 그 이후의 삶은 아이의 삶과 분리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존재가 완전히 지워진 것은 아니었다. 아이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남아 있었고 그 부분은 부정이 아니라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는 상처를 없애지는 않지만
왜곡을 막아준다. 이 이야기는 극적인 결말을 제공하지 않았다. 완전한 회복도, 명확한 승자도 없었다. 대신 각자가 감당해야 할 몫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이어졌을 뿐이었다. 한지원과 이승호는 부모가 되는 과정이 반드시 생물학적 시작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몸으로 배웠다. 책임은 선택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이었고, 사랑은 시간이 쌓이며 증명되는 것이었다. 아이의 삶은 이제 하나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 방향은 과거의 상실을 부정하지도 현재의 관계를 과장하지도 않았다. 다만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기준을 스스로 세워가고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가 대신 정해줄 수 없는 기준이었다. 한지원과 이승호는 그 기준이 형성되는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역할을 선택했다. 이 이야기가 남기는 것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었다. 신뢰는 강요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사랑은 소유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누군가의 인생에 개입했다면 그 이후의 책임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의 삶은 어른들의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서사라는 사실이었다. 이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랐고 그 결과는 각자의 몫으로 남았다. 그러나 그 결과를 감당하는 태도에 따라 이야기는 비극이 될 수도 회복의 기록이 될 수도 있었다. 이 가족의 시간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왜곡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점에서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하나의 질문으로 남았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시간을 내어 한 가족의 시간을, 한 아이의 삶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선택과 책임의 무게를 함께 느껴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누군가의 삶이 아니라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선택은 누군가의 인생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위에서도 사람은 다시 책임을 배우고 용기를 내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 이야기는 조용히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책임이며 감정이 아니라 끝까지 감당하려는 태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가족이란 무엇인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용서와 이해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각자 마음속에서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정답은 없지만 질문을 남길 수 있었다면 그 자체로 이 이야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고 싶으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에 남은 생각이나 느낀 점을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으로 동행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이 이야기가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